스위스의 한 군사경제학자인 마르쿠스 코이프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군사정보 집계치를 근거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차 3,000대를 포함해 장비 1만 6천 대 이상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연간 300대에서 5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지만 하루 4대 이상씩 잃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서방은 무기를 계속 생산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힘의 균형이 서서히 바뀔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BMP-2 장갑차는 안내를 받고 이동했지만 대전차 지뢰가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재빨리 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에는 이미 파괴된 기갑 차량이 3대가 더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군사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방증하는 듯 러시아 전쟁의 현실을 말해주는 한 단면입니다. 러시아는 우방국 특히 북한의 무기 지원에도 전력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기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장갑차의 쓰임이 많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전차가 부족해졌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 채운 장갑차들이 생각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갑차가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현대적인 서방의 장갑차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47기가 몇 안의 브래들리 장갑차는 많은 일화들을 남기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브래들리를 공여한 미 육군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브래들리를 활용하는 기술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운용하는지 데이터를 받아가려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브래들리는 러시아 장갑차들을 벌집으로 만들고 전차에 대적하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장갑차들은 이미 현대화에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대전차 지뢰는 물론이고 단순한 기관포 사격에도 쉽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전장에서 보여주는 실제 성능은 당연히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장갑차가 브래들리의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긴 했지만 브래들리 역시 현대적인 최신 장갑차 트렌드에 비하면 조금 뒤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무기 체계입니다. 미국이 과감하게 브래들리를 우크라이나에 몰아줄 수 있었던 이유죠. 최근 무기 시장에서는 방산 강국들의 최신형 장갑차가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주자는 한화의 레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호주와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3조 1649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며 한층 주가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레드백의 성능이 어느 정도이기에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드백이 미국의 장갑차 브래들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단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가장 확연하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주포의 성능입니다. 브래들리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레드백의 원형이 되는 K-21에는 해당 기능이 없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브래들리가 그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를 잡아내는 활약까지 선보이자 더욱 비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이었죠. 브래들리의 주포는 고작 25mm였습니다. 이는 브래들리는 대전차 미사일이 없었다면 전차를 만날 경우 바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포를 사용해서 전차를 잡은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운이 좋았던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mm 기관포로는 전차와 마주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K-21과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은 주포가 40mm 기관포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포를 이용해서 무려 전차전 전용 포탄인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쏠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전차전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주포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포만 가지고도 전차를 때려잡을 수도 있는데 레드백의 경우는 여기에다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추가로 달고 있어 더더욱 강력합니다. 브래들리와 비교했을 때 화력 측면에서만 해도 이만큼의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레드백은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수출을 위해 개량된 모델로 워낙에 잘 만들어진 덕에 호주 수출이 성사된 뒤로도 여러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는 무기입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K9 도입 후 레드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레드백은 호주 사업에서 독일의 최신 장갑차 링스와 보란듯이 경쟁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레드백의 성능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닥이라는 평가를 했던 일부 시각들의 변화를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드백을 선정했던 호주가 가장 강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성능 평가를 통해 한국이 직접 확인시켜주자 호주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레드백은 호주에서 현지 생산되는 조건으로 한국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호주는 곧바로 현지 생산 공장을 건축하는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0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일정을 8월까지 완공되도록 하며 진심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삽을 뜨고 난 후 더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일정보다도 2개월 더 빠르게 공사를 마쳐버렸습니다. 최초 일정에서 총 4개월을 앞당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건설을 담당한 회사의 SNS에 생산 공장이 완공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호주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바꾼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부지에는 생산 라인과 테스트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주변의 넓은 평야는 완성된 장갑차가 성능을 뽐내는 데에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지로 형성되어 지형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주의 넓은 지형은 매우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호주 현지 공장은 곧바로 생산을 위해 대규모 채용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호주 현지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양산 레드백 실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국도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호주에 납품되는 사양의 레드백 외에도 호주에서의 실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드백의 개량형을 만들고 추가적인 수출을 꾀하고 있죠. 지난 6월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일렉스 코리아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된 레드백의 개발 방향성을 살펴보면 왜 많은 나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레드백의 최초 설계에는 호주가 요구한 레벨 4 지뢰 방어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보병 전투차인 레드백은 기본적으로 바닥이 평평하지만 지뢰 방어에 유리한 구조는 V자 하부 구조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한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뢰 방어 차량 기술력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플라산사와 협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K9 차체를 이용한 폭파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 실험에서 한화는 차체에 대전차 지뢰와 동일한 실물 화약을 집어넣고 폭파시키는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K9 K10은 물론이고 레드백 역시 한 차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라믹과 고경도강, 경량 복합재를 사용해 장갑재 성능 자체를 올려서 평평한 바닥으로 보병 수송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뢰 방어 능력을 크게 높였던 것입니다. 덕분에 레드백은 사방팔방에서 대전차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포화를 뚫고 나와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변수도 생겼습니다. 장갑재 소재를 구하면서 국산화율이 약간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이에 한화는 이번에 레드백의 성능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했습니다. 한화가 레드백 EX라고 이름 붙인 이 개량판 레드백은 국산화율을 높여서 반대로 수출 시장에서의 메리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타국 기술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수출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산화율을 높인 레드백 EX는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국군 내에서도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브래들리 장갑차가 보여준 활약상만 보더라도 현대적인 장갑차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드백 EX가 개발된 후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생형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의 경우는 떼어다가 한화의 자체 개발 장갑차 플랫폼인 타이곤과 결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곤의 경우 V자 하부 구조를 채용해서 수송 능력보다 지뢰 방호 성능에 더 집중한 타입의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K11에 밀려났지만 이미 멀리 중동의 사우디에서는 이미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장갑차입니다. 레드백 EX의 강력한 포탑을 여기에 통합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더 없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탑의 무인화 역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 버전의 타이곤을 타이곤 EX로 부르고 있죠. 그 다음은 K11을 개량하는 방안으로의 경우는 레드백 EX를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기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라트비아 수출을 노리고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호주 수출에 성공한 AS21 레드백 장갑차보다 저렴한 K21 수출형과 K21 개조형 경전차 KMPF를 패키지로 판매할 전략인데요. 라트비아는 2028년까지 노후한 영국산 구형 궤도형 장갑차 CVRT를 대체할 장갑차를 찾고 있습니다. 도입 규모는 약 100대로 사업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K11에는 탑재되어 있으나
라트비아 환경에선 필요없는 자주도와 기능을 제거하고 대전차 미사일 발사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성으로 어렵지 않은 개조를 거쳐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하면서 차체는 이제 K9 기반이 아닌 신형 플랫폼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크게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운전 시스템과 포탑을 완전 무인화해서 차세대 유무인 복합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는 방향성도 하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호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 기회를 살려 레드백을 여러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계속되는 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방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더 나아가 브래들리를 뛰어넘는 최고의 장갑차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한국 무기의 수출 계약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세계적으로 커지는 한국 방산의 입지에 더욱 많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몇 조 단위의 규모가 큰 계약이니 거래 국가 간 조금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죠.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는 무기 시장의 큰 손으로 한국 방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방산이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 폴란드가 호황기를 열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K방산은 이들의 도를 넘는 요구와 잦은 계약 변경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폴란드의 역갑질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2차 무기 도입 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무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해왔었죠.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FA-50에 대한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폴란드가 무기 대금을 한국 차관으로 지불했던 것을 생각하면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더욱 황당한 주장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FA-50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방산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폴란드의 황당함에 한국이 전투기 만들기에 진심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FA-50의 48대 중 나머지 물량인 36대를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납품에 힘썼던 한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어이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 뒤편엔 FA-50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FA-50에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최신 전투기들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FA-50의 작전 능력을 매우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사 레이더가 문제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전투기의 레이더는 수명이 있는 소모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더 소자의 수명 시간이 다 될 때마다 레이더 소자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는 FA-50에 탑재된 A사 레이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FA-50의 레이더 수명이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다는 것입니다. 레이더를 작동하게 된다면 레이더 소자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자의 열을 얼마나 잘 식힐 수 있느냐가 레이더의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F-35, KF-21과 같은 중대형 전투기에는 레이더의 열을 액체로 식히는 수랭식 냉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F-21SE는 A사 레이더를 FA-50에 그대로 탑재하기엔 레이더돔이 작아 문제가 되고 있었죠. 이 때문에 부피가 큰 수랭식 냉각 장치를 제거하고 공랭식 냉각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소형화한 경전투기용 A사 레이더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런데 FA-50의 공랭식 레이더가 수랭식 레이더보다 열을 효율적으로 식힐 수 없어 레이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선 FA-50 PL의 운용 비용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는 2차 무기 도입 계약의 조건으로 폴란드제 무기 구입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는 무기의 단가와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강점이었기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무기 수출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기대받았던 FA-50의 유지보수 비용이 큰 폭으로 치솟는다면 향후 수출에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번 문제가 한국만 탓할 게 아니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FA-50의 A사 레이더가 한국산이 아닌 미국산이기 때문인데요.
FA-50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온사에서 업계 최초로 제작한 컴팩트 A사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로입니다. 공랭식 냉각 장치를 통해 기존 A사 레이더 대비 절반의 크기와 무게로 소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본래는 FA-50 블록 20부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형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FA-50PL 모델에는 미국제 A사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A사 레이더의 수명 문제를 한국에 따지고 있으니 더욱 황당한 일입니다. 물론 한국의 A사 레이더 역시 소형화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FA-50용 소형 A사 레이더 역시 공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해 기존 레이더보다 냉각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상되는 결과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소자 자체의 성능을 개선해야 했죠. 우선 A사 레이더에는 기존의 실리콘 소자나 갈륨비소 소자보다 전력 효율이 월등한 질화갈륨 소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질화갈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미국과 일본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죠. 또한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보니 구매조차 어려워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이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 제조 기술도 당연히 극비로 치고 있었기에 기술 공유를 받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갑질로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주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만들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죠. 더욱이 레이더 소자 기술 역시 반도체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도전했습니다.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질화갈륨 국산화는 마땅히 도전할 만한 과제였는데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과 같이 국내 연구진들은 순식간에 개발 목표를 초과 달성해 순식간에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수명도 훨씬 더 긴 질화갈륨 소자를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기술로 S대역 300W급 질화갈륨 전력 소자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대역은 군사 분야에서는 A사 레이더의 통신 분야에선 오지 통신 기술에 활용되는 주파수인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300W급은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250W급 상용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성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질화갈륨 소자를 이용해 레이더에 사용되는 고출력 전력 증폭기 SSPA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죠. 기존 부품에 비해 전력 밀도는 최대 10배 증가하고 출력 소자 수명은 기존보다 16배 긴 5만 시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부품 교체 주기도 6개월 단위에서 5년으로 대폭 길어졌죠.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개발 성과였습니다. 덕분에 KF-21의 A사 레이더는 목표 평균 고장 주기였던 600시간을 초과 달성해 660시간을 기록했고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산 질화갈륨 소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KF-21의 레이더 분해도를 살펴보면 발열 소자에 직접 냉각수를 보내는 것이 아닌 히트 스프레더를 통해 열을 바깥으로 전도시켜 외부에서 냉각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냉각 장치 설계보다 냉각 성능이 낮아짐에도 이런 구조를 채택한 것은 소자의 발열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현재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35의 경우 2016년 테스트 기준 고장 주기가 32.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였던 것인데요. 이후 개선 작업에 들어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장 주기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F-35의 유지 비용 상승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FA-50의 국산 질화갈륨 소자로 개발한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면 폴란드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수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레이더 소자 기술은 향후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큰 자산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KF-21의 레이더를 개발한 한화시스템에서 KF-21과 복합 운용되는 무인기용 A사 레이더 개발에 착수해 2026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기술인 유무인 복합 기술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인기용 A사 레이더도 소형화하면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미리 기존의 소자를 뛰어넘는 성능의 소자를 개발해둔 덕분에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러시아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던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맞춰줬더니 불만을 드러내며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이제 와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FA50 계약에 손을 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를 통해 페루 공군이 FA50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드렸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 구매의 항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7억 8천만 달러 약 1조 원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 공군은 20대에서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다급해진 쪽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이득을 보려고 했지만 FA50 2차 계약분을 취소하게 된다면 페루가 이득을 볼 상황에 놓였습니다. 페루를 시작으로 FA50이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남미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페루는 국산 훈련기 KT-1 웅비와 이에 기반한 경공격기 KA-1을 각각 10대씩 도입해 만족스럽게 운용하고 있었기에 2015년에 FA50을 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인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중단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페루는 공군은 포기하지 않고 FA50 도입을 계속해서 시도해왔습니다.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루는 FA50 도입과 함께 KF-21 공동개발 사업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공군의 현 주력 전투기는 소련제 전투기 미그-29와 프랑스제 전투기 미라주 2000입니다. 그런데 두 전투기 모두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거기에 부품 수급도 어려워 내일 당장 퇴역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전투기를 사기엔 너무 비싸니 성공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동에 이어 남미까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나라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페루가 FA50을 사겠다는 것도 모자라 KF-21 사업 참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폴란드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폴란드도 KF-21 블로기부터 참가하고 싶다고 관심을 보여왔었죠. 폴란드는 한국이 유럽 생산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요구를 맞춰줘야지 버리지는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갑질을 일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앙유럽의 제조 강국 루마니아가 폴란드 못지않은 대규모 방산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대안은 더욱 폭 넓어졌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로선 협조는커녕 부정적인 여론 형성과 역갑질을 하는 폴란드 대신 협력 의지가 넘치는 루마니아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생산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는 대안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여러 가지로 이득을 챙겨보겠다는 짓으로 국가적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죠.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을 앞에서 이끄는 방산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입지를 다지는 만큼 K방산 견제론이 부상하며 앞으로 무기 거래에 있어 더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처럼 무수한 계약 변경 요구를 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한국의 방산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되죠. 이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단호함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